대륙체육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초의 그 육상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 한때는 그래도 그 아식스와 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그 어깨를 좀 나란히 거르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메이커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를 누리다가 이렇게 소멸이 된,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로 이제 소멸이 된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아식스와 가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그 접촉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합병을 하자 이런 제의를 했었던 게 이제 1940년대의 일이거든요. 그럼 요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스포츠화의 어떤 발전 과정 같은 걸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아디다스일 거잖아요. 그게 이제 1920년 초에 이제 아돌프 다슬러, 로돌프 다슬러, 이 형제가 이제 그 아디다스를 설립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푸마랑 아디다스로 갈리게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이 그 나름대로 창업을 해서 직원을 한 3명 정도 둔 게 이제 1920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독일 브랜드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어떤 그 전쟁의 패배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스포츠에 이제 열을 올리니까 이때 그런 뭐 군수 산업을 좀 하던 그런 뭐 옷이나 신발을 만들던 이제 업체들이 그 스포츠 브랜드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디다스도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그 양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군수 쪽에 그 물품을 대면서. 그래서 1936년에 이 다가오기 전에 뭐 연간 20만 켤레를 생산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1946년. 그러니까 그 대륙체육사가 1940년대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스포츠화라는 걸 하나만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만들면 뭐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독일의 이제 아디다스는 연간 20만 켤레를 만드는 그 정도의 그 양산 체제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뭐랄까 정체기를 겪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시장이라는 것이 뭐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송기정 선수가 이제 그 베를린에서 메달을 딸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쪽발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 엄지발가락하고 나머지 발가락이 갈라진 신발을 신고 있단 말이에요.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가 이제 그 이른바 말하는 마라톤 다비 혹은 카나우리 다비라고 말하는 이제 그 다비를 개조한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까지는 그걸 신고 다 뛰었어요. 이 카나구리, 그러니까 마라톤 다비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비라는 걸 신거든요. 다비. 다비는 이제 신발도 아니고 양말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버선. 한복 입을 때 버선을 신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 신발과 양말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를 그 다비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쫄이나 게타 이런 나무로 된 따가닥거리는 그런 신발들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이렇게 고온다습하니까 오픈된 신발들을 많이 신어요, 평소에. 근데 그거를 맨발로 신는 거는 좀 이제 격식이 안 맞으니까 그거랑 세트로 있는 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발의 뭐랄까 밑창이랑 외피가 분리된 형태? 그 외피는 평소에 신고 돌아다니고 밑창을 딱 끼면 그게 신발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독특한 어떤 일본의 복식 문화거든요. 평소에 버선을 신고 다니다가 밑창을 끼면 신발이 된다. 그런데 그 다비 중에서도 이 노동일을 하거나 뭐 목수 아니면 무슨 하여튼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다비에다가 이렇게 게타 조리를 신으면 이렇게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변형된 형태의 다비를 신어요. 그러니까 밑창이 좀 보강이 돼가지고 그 채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나 이런 데를 밟아도 문제가 없게 뭐 이렇게 바닥에 뭐 좀 뾰족한 게 있어도 이렇게 보호가 되게 이렇게 만든 걸 이제 직화답이라고 그러거든요. 직화답이.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작업화 이렇게 조금 더 이 장화처럼 좀 길고 바닥은 가죽 아니면은 뭐 처음엔 가죽이었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 고무 같은 걸로 됐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직가다비라 그러는데, 이 직가다비를 다시 스포츠용으로 개조한 거, 그 중에서도 마라톤에 맞게 개조한 게 마라톤 다비 혹은 뭐 카나구리 다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손기정 선수가 신었다. 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손기정 선수 시대, 그러니까 그때도 일본도 엄청 마라톤을 잘하고, 손기정 선수가 이제 세계를 대표했으니까는 당연히 마라톤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라톤 다비가 휩쓸던 때예요. 한때.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키의 그 베이퍼플라이가 이렇게 세계를 휩쓸듯이 이 시기에는 저 신발이 뭐지? 저거를 신고 뛰니까는 일본 애들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좀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헌에 보면은 그 영국의 기자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독특한 발 모양이 저게 마라톤의 비결일 것이다. 그래서 동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서양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발가락이 두 개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때는 거예요. 아, 갈라져 있으니까 저렇게 발가락이 두 개 뿌이니까 힘을 더 잘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겠지만은, 그리고 선수들이 동양 뭐 체육인들을 만나면 저 직가 다비를 좀 구해다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정도로 이게 한때를 풍미를 했었던 신발인 거예요. 그 신발을 신으셨던 게 이제 송기정 선수 때까지인 거고, 그 이후에는 그,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직가다비를 계속 신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헌을 보면 이제 1901년, 1900년대 초반부터 직가다비를 신었다고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일본에서 유행을 하게 된 게 일본에서 무슨 전염병이 들었단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선수들이나 이제 신발을 좀 챙겨 신고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은 이제 운동장을 그냥 맨발로 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맨발로 다니면 아무래도 굴결을 하기도 하고 음, 발바닥에 상처도 나니까 야 이거 그 전염병이 돌는데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시국이겠죠. 전염병이 막 도니까 이거 맨발로 운동하는 걸 금지를 하자.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부터 운동은 맨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훈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신을 만한 게 그 조리 개타를 신고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다비나 직가다비를 신고 운동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 돼서 이때 이런 스포츠 다비 요거가 이제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를 했다가 1951년 스톤 마라톤을 우승한 그 다나카 시게키 요 분이 이제 마지막 다비 러너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이제 섬에서 브랜드화된 신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다비 개조해서 신는 거는 이건 뭐 구시대적인 거구나. 이래서 요때까지가 이제 한 50년을 풍미했던 게 이제 스포츠 다비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일본에도 다비 장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직가 다비를 전문으로 만드는 또 이제 공방들이 있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이 스포츠 다비도 그런 분들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 스포츠에 어울리는 게 직가 다비니까 그걸 이렇게 개조해서 쓰니까 좋더라. 그러면은, 이게 좀 돈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공방에서는 큰 스포츠 다비를 만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공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양산체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대륙체육사,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대륙체육사의 흥망성쇠와 되게 비슷해요. 대륙체육사도 원래 이렇게 스포츠화를 뭐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러고 했었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만드시다가 어, 심심치 않게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신발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주문이 오니까 요쪽으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냥 되셨던 거지. 애초부터 뭐랄까 스포츠화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형으로 만들어 가셨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창업자 이제 황이성 사장님이라는 분이신데 황이성 옹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분이 이제 1946년도
요때부터 이제 전문 마라토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이게 낙원동, 그리고 종로 3가 이쪽에서 양화점을 운영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젊어서 엄청 운동을 좀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씨름을 특히 이제 좀 잘하셔가지고, 덩치도 굉장히 좋고, 아주 힘쓰는 거로 좀 유명했던 모양인데, 그때 이렇게 몸을 좀 크게 다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를 한쪽을 다쳐가지고 아마 이, 그, 뭐 장애인으로 이제, 영구적인 장애를 입으셔가지고 스포츠 선수의 어떤 꿈을 접고 이런 양화점을 하게 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못다 이룬 꿈이 있어가지고 스포츠에 굉장히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화점을 하다가 아, 가끔 운동선수들이 이게 내가 이런 신발이 필요한데 좀 만들어줄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거절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워낙에 이제 그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주문 신발을 만들어줬던 게 그게 이제 대륙체육사의 태동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희성 사장님의 그 아드님의 어떤 증언이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잡지를 할 적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기사를 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기억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기성품 운동화라는 게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신거나 아니면 조금 이름이 알려진 선수라면은 이렇게 그 구두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신는 게 이제 거의 고작이었다는 거죠. 1946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간간히 들어오는 주문만 소화해서 만들어졌던 시절이었고, 1946년을 그 기점으로 해서, 이게 좀 스포츠화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신발 가게가 되면서 대륙체육사라는 간판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대륙체육사가 이제 최초로 그 육상인을 위한 신발로 만든 게 이제 압슈즈입니다. 압슈즈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면은 좀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압수주가 UP, 그러니까 뭐랄까, 성적을 향상시킨다, 뭐, 실력을 업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업과 슈즈를 합해서 그 당시 발음으로 이제 압슈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육상인들이 가장 이제 열광을 했던 게 이 스파이크예요, 스파이크. 그러니까 스파이크는 사실 뭐 아디다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느 브랜드에서나 이 스파이크가 굉장히 이제 어떤 기술력의 척도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창기에는. 왜냐면은 이 못을 만드는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것을 가늘게 그리고 강하게 또 신발 밑창에 정확하게 붙이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초창기 브랜드에서 그 스파이크를 팔았는데 그 스파이크 못이 사람 발에 박혀갖고 불량으로 온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발 밑창은 그 스포츠를 하기에 적합하게 얇고 또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끝에 못이 달려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려웠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나사못 형태의 어떤 스터드를 쓰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스파이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의 완성도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아식스에서 관심을 가지셨던 건데, 아무튼 이분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이거를 못을 주물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물 재련 기술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또 강도가 높게 이렇게 열 처리도 하고, 그거를 이제 손수해갖고 만든 게 이게 육상 스파이크로 다른 이제 해외 뭐 경량 브랜드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아마 우수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때도 이렇게 어떤 그 직원을 여러 수를 두고 이렇게, 어, 기술 개발을 한 건 아니라 거의 혼자 익힌 독자적인 어떤 기술로 만들어서 스파이크나 이런 신발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그래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거,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아식스라는 명칭 대신에 오니츠카 타이거로 불렸거든요. 이게 그, 저기 창업자의 이름이 오니츠카입니다. 그래서, 아식스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오니츠카 타이거일 때, 오니츠카 회장이 직접 황희성 선생을 찾아와서 기술을 제휴하자. 우리가 이제 둘이 힘을 합치면은, 브랜드를 대단히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고 들었어요. 아드님 말로는. 그랬는데, 황희성 사장님이 이거는 나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고 싶다. 아, 그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평소 소신으로는 이분도 이제 감점기를 이제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기업하고 손을 잡는 것은 이게 용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때 이제 합병하는 결정을 했으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원하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장을 시켜볼 수가 있고, 자기 기술력이 들어간 신발을 이제 양산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이제 못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뛰어났던 한 신발 장인이 스포츠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봤다로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파이크로 육사님들한테 알려지고 나서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신기에 괜찮은 전용 신발을 만든 게 이제 압슈즈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서울에 이제 경기를 하러 오는 분들이면 이 종로 이제 그 종로에 가서 이분의 가게에 가서 발을 재고, 그래서 몇 달 뒤에 이제 찾으러 와서 받는다든지 이런 주문 제작 형태의 이런 마라토나를 생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슈즈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 가죽신이라든지 이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이 신는 작업화 이런 것들을 나름 이제 일반 구두보다는 더 좀 이렇게 활동성이 좋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개조해서 선수들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륙책소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도 좀 맞게 만들어주고 또 발도 재갖고 주로 이제 까지고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주니까 이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이런 운동화의 기능은 아니고, 또 이제 물자도 우리나라가 워낙 부족하니까 초창기 형태의 압슈즈는 일단 다 가죽이고, 통 가죽이고, 그리고 바닥에는 가죽 아니면 폐타이어 같은 거를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인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요런 스타일의 신발을 이제 송기정 선수, 네, 이렇게 후반이겠죠. 선수 시절로 따지면은 또 그리고 함기용, 최훈칠, 서윤복, 최충식, 이창훈 요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분이 기억하는 VIP 고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분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제 나름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 제품이 일본의 마라톤 달비에서 이거 창을 뜯어내가지고 그거를 성형해서 좀 만들고, 또 폐타이어 요거를 나름대로 얻어다가 오려서 바닥창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운동화의 무늬 이런 것도 손으로 직접 파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가죽의 신발이 가장 이제 문제가 유연성이 없으니까 앞꿈치, 그러니까 볼 조인트 부분에 앞꿈치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가죽이 되게 많이 갈라졌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실로 많이 누긴 거.
이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실 원시적인 형태의 이제 그 제품이었던 거고, 이제 2세대 제품이 이분이 가장 이제 그 뭐랄까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고무를 그 틀에 부어가지고 직접 그 바닥창을 성형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거는 사실 개인이 이런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신발이라는 게 그 인체공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그 집약을 해갖고 그 밑창을 직접 제작한 거죠. 생고무를 부어가지고. 그 부어서 만든 그 생고무 창에다가 이 범포지라고 하는 그, 그 굉장히 두꺼운 면 소재 같은 거래요. 그거 아니면 가죽, 이런 걸 이제 그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게 경량성을 위해서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신발이 양옆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운동화를 신으면 그 옆면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무늬 같은 게 덧대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장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구성을 높이는 어떤 그 패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 라인, 그런 거에 이제 걸쳐서 아마 이렇게 하나 봐요. 나이키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런 뭐 용도의 이런 보강하는 거를 나름의 어떤 브랜드 로고처럼 만든 게 그 당시에는 약간 아디다스랑 비슷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브랜딩 이런 부분은 뭐 거의 그냥 그, 그 뭐랄까 결여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륙 체육사에는. 근데 나름 이제 어떤 이게 전문 신발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상징적인 무늬를 넣자. 그나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게 2세대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제품은 그 생고무도 쓰고 스펀지 소재들을 도입해서 조금 더 이제 쿠션감이라든지 또 이제 경량성 이런 거를 좀 추구를 하셨고, 그리고 거창에다가 망사원단을 쓴 게 또 나름의 이제 혁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사를 쓰면은 조금 질기기도 하면서 이제 통기성이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없었던 이제 그 스포츠화의 통기성이라는 게 이제 이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망사원단이 뭐 얼만큼 통기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가죽 신발에 비해서는 뭐 획기적인 정도였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신발 옆면에 들어가는 그것도 로고도 조금 더 뭔가 디자인이 가미가 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식스 거랑 너무 비슷하다. 그 후손이 말하기에 그래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좀 창의적인 어떤 문양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그런 데 신경 쓸 어떤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뭐 달라지는 시기여가지고 한때는 이제 아식스 로고랑 좀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래. 저 예. 같은 경우에는 망사 마지막에 나올 때 제가 신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몇 네. 년도 쓰셨나요? 몇 년도 셨어요? 그러니까 77년, 8년 뭐 그 정도 되니까. 아, 네? 진짜 마지막이셨구나. 예. 네, 그것이 마지막 이제 그 후에 80년 들어서는 이제 프로스펙스가 이제 국내 브랜드로서는 확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딱 그렇게 그러니까 계보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 예. 네? 그러니까 이 아드님도 음, 지금 이제 그 사남이신데, 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 쓸 때가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예,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렇죠. 2008년에 그 동대문 운동장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렇죠. 저도 이분하고 이제 연락을 취할 그런 좀 음, 명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때도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조금 거르고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음, 어, 그러니까 이 후손분들이 이 압슈즈, 이 대륙 책사에 대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걸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장에도 가보고, 아, 그러셨어요? 아이, 그걸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우리도 다 신발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도, 그러니까 태반이 다 굶은 애들이거든. 음,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신발을 못 사니까 음, 신발이 끈은 이제 헤어지면은 가서 대륙사에 가서 기워서 또 신고, 음, 기워서 신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가서 지키고 있든지 또 음, 몇 개 놨다가 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갔었죠, 우리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대륙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음, 거진했었죠. 제가 이제 한창 갈 때만 해도 육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축구화도 하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직원이 꽤 있었어요. 음, 한 16명인가 17명인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종목마다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이제 하는 종목마다 와가지고 다 신발도 주문하고 수선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때는 신발 그 사장님이 신발 그 옛날에 그 스파이크 초창기 스파이크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왜 아식스가 대륙하고의 스파이크를 갖다가 공유하려고 했었는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편집자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봤던 게 이렇게 해서 아식스가 이렇게 제휴를 하자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그 6.25를 거치면서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예? 6.25를 거치면서 그 이제 군용 차량에서 나오는 그 타이어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가공을 했다기보다 타이어가 둥글 갖다가 폈죠. 예? 잘라가지고 신발 형태로 잘라가지고 펴가지고 근데 타이어가 워낙 튼튼하니까 네네. 그걸 이제 타이어 밑에다가 스파이크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야 못을 갖다가 이제 박는 그 기술이 일본에서는 안 되는 걸 갖다가 음, 대륙사에서 한 거죠. 음, 예, 이제 그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제휴를 하자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그 마라톤 다비가 소멸해가는 과정이나 이 대륙체육사가 이제 소멸해가는 과정이 나름으로 비슷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하는 이유가 예, 이 다비도 굉장히 그 장인 중심의 어떤 그 작업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근데 맞아. 이분도 수제화를 만드시던 장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이렇게 나름으로는 그 분업화 체계화가 돼도 결국은 어떤 소수의 장인이 뭐 결정하고 이제 그런 이제 섬에서 공방의 형태를 못 벗어났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그런 출신이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한계도 본인이 좀 느꼈던 것 같고 그 한계를 이제 2세대가 그 좀 뛰어넘어 주기를 바랐었던 것 같은데 이 아마 그 자식들이 그 남자 그러니까 이어받을 만한 자식들이 몇 명 되셨던 것 같은데 다 싫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 네 아, 번째 아들이 어, 받으신 게 그 1, 2, 3남이 다 안 한다 그래서 음, 본인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대물림에도 약간 실패를 하신 거고, 소위 말해서. 예. 근데 그 실패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수순. 음, 이미 이제 그 그러니까 망사가 나올 때쯤 돼서는 네네. 이미 우리나라에도 아디다스가 들어왔고, 음, 예? 아식스도 조금씩 들어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선진 그 신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 예. 아주 초창기이긴 해도.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대륙이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데 음, 못 따라간 부분이 있었죠. 음, 맞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마 초기에는 양산형 제품들이 약간 품질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나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아드님도 그래요. 이게 맞춤 신발을 타가면은 적어도 한 달은 길들여야 시합용으로 쓸 수 있었다는데, 그런 신발이, 예, 소위 말해서 미래가 있냐. 음, 이런 말씀을 이분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 달은 적어도 길을 들여야 되는 이 음, 신발이, 음, 그거를 계속 신던 분들한테는 소중하지만, 그 새로 이제 그 젊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저도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이런 한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발을 대량 생산하는 이 시스템은 공장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장인이신 거고, 음, 그리고 뭐 제가 뭐 신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이 스포츠화, 특히 이제 그 러닝 슈즈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브랜드화가 되려면 그 신골 같은 거를 체계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술적으로 집약이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이즈마다 다 신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타입을 만드는 거가 다 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아니 그거는 그쪽의 시스템이고 자기들은 이제 손님이 오면 그거 제가 갖고 만드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 없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뭐 투자를 해야 네, 돼.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자본이 있는 그런 공장형 브랜드들은 대륙체육사를 제휴를 해도 말이 제휴지 흡수를 하려고 그랬었겠죠. 네.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대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대륙이 이제 막 우리가 갈 때만 해도 네네. 동대문에 대륙 말고 대성, 음, 예? 뭐 사마 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신발을 만들어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아, 경쟁자가 생겼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륙이 워낙 막 저기 되니까 거기에서 일하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음, 대성도 만들고 사마도 만들고 그게 예, 결정적인 게그 르카프 아시죠? 네네. 르카프도 거기서 태송돼서 나온 게 르카프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르카프고 프로스펙스는 알죠? 프로스펙스는 처음부터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부산에서 나이키 신발 만들어주고 아디다스 신발 만들어주던 게 아예 토종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프로스펙가 된 그쵸. 거고. 원래는 OEM 공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지금 대륙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륙이 끝난 그 다음 예, 얘기고 예, 어쨌든 아니, 대륙은 그래요. 이 대륙책사를 이어받은 이 사남, 음, 그, 황규영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말에도 1977년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오니치카 타이거가 음, 아식스를 출범시켰을 때, 음, 자기가 봤을 때 이미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뭐 설상가상 이제 프로 월드컵, 액티브, 프로스펙스 말씀하신 것처럼 음, 토종 브랜드들이 이렇게 양산으로 나오는데 음, 그거가 무시무시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양산 신발은 막 그 제품이 전국에 깔리는데 네, 여기는 찾아와서 만들어 가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의 격차를 이 1세대보다는 이제 막연하게 뛰어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지만은 이제 그 아드님들은 그만큼의 꿈은 없으셨던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뭐 그 이런 직업적인 꿈도 그쪽이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